제6회 대학생을 위한 글로벌 리더십 단기 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한국외교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이범연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우리나라하고 주로 이제 관계가 있는, 요즘은 이제 그 우리나라가 관계가 없을 수가 없죠. 글로컬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글로벌 이슈가 로컬 이슈가 되고 로컬 이슈가 글로벌 이슈가 될 수가 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어 있는데, 그런 국제 정세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 그리고 또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또 이렇게 나아갈 방향을 찾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주로 짰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그 방향에 이제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다음 첫 강사로 저희 협회 회장이시고, 그 다음에 인도 주재 대사, 뉴질랜드 주재 대사, 일본 대사를 역임하시고 현재는 한국외교협회 회장, 그리고 아산 정책연구원 이사장을 이제 맡고 계신 이준규 회장님을 모시고 국제 정세에 대한 이해, 그리고 대한민국 외교의 목표와 전략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준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준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6회 대학생을 위한 글로벌 리더십 단기 과정, 우리 외교협회 과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뵈면서 정말 부러운 것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이런 어떤 그 국제 문제나 또는 심지어는 영어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지만 그런 걸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제가 72학번이거든요. 1972년에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계산이 잘 안 되죠. 근데 그때는 영어라는 걸 접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도 뭐 거의 영자신문, 코리아 타임스, 코리아 헤럴드, 그리고는 AFKN이라는 방송이, 미군 방송이 있었습니다. 뭐 그 정도. 그리고 그때는 뭐 인터넷 같은 것도 뭐 전혀 없을 때니까 무슨 뭐 공부할 거리를 찾으려면 전부 이제 페이퍼로 된 거를 찾을 수밖에 없었는데, 뭐 하나라도 이렇게 구하면은 굉장히 귀하게 그를 여기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여러분들은 사실 마음만 먹으면은 자료를 얼마든지 구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은 사실은 만날 수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죠. 사실은 굉장히 부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봤을 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좀 우물안 개구리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우려를 저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못 사는 나라였었고, 그 다음에 우리도 세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세계 사람들도 우리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뭐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라도 별 문제가 없었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BTS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을 차치하고서라도 전 세계에서 거의 매일같이 한국 또는 한국에 관한 것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과연 그럼 세계인들이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고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양새를 저는 뭐라고 보느냐 하면은 우물 안을 쳐다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물 안을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의 뒤통수, 엉덩이는 밖을 향하고 있죠. 밖에서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굉장히 세밀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밖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것을 모르고 우물 안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우물안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래 바지춤을 내리고 엉덩이를 까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적나라하게 우리의 구석구석 세밀한 부분까지 세계인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눈치를 보면서 할 일도 못하고 할 말도 못하고 하자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세계인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거기에 맞게 세계의 기준에 맞게 또는 너무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만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자제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와 계신 여러분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모두 다 이 국제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의 진로에 있어서도 그쪽 계통을 많이 생각하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런 우물안 개구리적인 사고방식에서도 어느 정도는 벗어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노력을 우리 외교협회가 조금이라도 도와주기 위해서 오늘 이번 주에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쭉 보면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다양한 지역과 분야에 대해서 그 분야에서의 최고의 권위자이신 퇴직한 대사님들께서 강의를 해 주실 것입니다. 그 강의해 주시는 대사님들의 면면을 보시면은 상당히 유명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강의를 해드려도 여러분들이 한 번의 강의로 또는 일주일간의 수강으로 여러분들이 그쪽 분야나 어느 지역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단지 입문 과정으로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나가고 또 새로운 경험으로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오늘의 이 과정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이번 주에 하는 강의의 어떤 그 일반적인 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식 이런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이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의해 대한민국 외교의 목표와 전략입니다. 지난달 말에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초대받아서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사상 최초로 있는 일이죠. 또 작년에는 전임 문재인 대통령께서 영국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도 한국 대통령으로서 초청을 받아서 참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가서 윤 대통령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냐? 역량 갖춘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더 큰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왼쪽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러시아가 침공을 해서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쪽은 푸틴이고 아래쪽은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입니다. 오른쪽 장면은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게 함락됐을 때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탈출하기 위해서 비행기에 오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교과서에 지금도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울 때는 6.25 전쟁 때 한강 다리가 폭파됐을 때 그 피난민들이 그 무너진 철교에 매달려 가지고 건너려고 애쓰는 그런 장면들이 교과서에 나와 있었습니다. 지금도 교과서에 있습니까? 그 장면과 이 장면과 별로 다를 게 없죠. 근데 지금의 우리는
6.25가 끝난 지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날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경각심이 없지요. 우리는 현재. 그러나 전쟁이라는 것이 예고편을 띄우고 오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것을 보면서 저게 우리가 남의 일이 절대로 아닐 수 있구나 하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처럼 국제관계를 늘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저게 어느 정도로 피부에 와닿지만 일반 국민들한테까지는 그게 잘 닿지 않는 그런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저런 게 발생할 때마다 또 자기 국내 정치에 저것을 이용해 보려고 하는 유혹을 항상 받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를 잘 믿지 못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2012년, 10년 전이죠. 10년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독도 방문했다는 기사입니다. 그때 설명은 우리 대통령이 우리 영토를 방문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면서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일본으로부터 엄청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게 잘한 것이냐 잘못한 것이냐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우리 국민들은 갈라질 겁니다. 우리 대통령이 독도 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 야, 그거 굉장히 잘했어. 일본 놈들한테 시원하게 한 방 잘 보여줬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왜 하필 독도야? 우리나라에 무인도가 수천 개가 있습니다. 아니, 무인도가 아니고 사람이 살고 있는 도서도 대통령이 안 간 도서가 얼마나 많은데 백령도도 안 가봤는데 왜 하필이면 독도를 가서 긁어부스럼을 만드느냐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양쪽 다 맞는 얘기입니다. 양쪽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저희 같은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은 독도 문제에 대해서 실무에서 그것을 담당하고 일본하고 늘 신경전을 하면서 싸워온 우리 같은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것은 터무니없는 짓입니다. 쓸데없는 짓을 한 것입니다. 왜? 어떤 관점에서? 일본하고 독도에 관한 분쟁이 있는데 독도를 우리 땅, 일본 사람들이 말 안 하는 우리 땅으로 만드는 게 우리 목표 아닙니까? 그런 거라면 그 목표에 부응하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독도가 분쟁 지역이 아니라고 인식이 돼야지 이게 끝나는 겁니다. 일본이 어느 날 잘 생각해 보니까 형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독도는 한국 땅이 맞습니다. 라고 우리한테 와서 머리 조아려주면 제일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0%죠. 그럼 장구한 세월에 걸쳐서 100년, 200년이 아니면 1000년 뒤에라도 일본 사람들이 그게 다케시마라는 게 있었나? 가물가물 생각이 희미해질 때 그때가 독도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독도 문제가 10년, 20년 내에 절대로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닙니다. 저런 짓을 할 때마다 독도 문제 해결의 시점이 100년, 200년, 제 생각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방문한 거는 500년쯤 해결 시점을 미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타임스퀘어라고 있죠. 뉴욕에 가면은 마나탄 한복판에 타임스퀘어의 전광판입니다. 전광판에다가 독도는 우리 땅 하고서 저기에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독도는 우리 땅. 저 광고를 하시는 분들은 자기들이 대단한 애국을 하고 있고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숭고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실제로 생각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사람들이 저 전광판을 보고 뭐 잘 보지도 않겠지만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게 뭐야? 독도? 저게 무슨 문제가 있는 모양이군.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면은 제주도는 한국 땅이라고 왜 저기다가 붙이지 않습니까? 제주도도 한국 땅, 흑산도도 한국 땅, 진도 완도도 한국 땅. 명백히 한국 땅인데 왜 그거는 저기다 전광판을 안 붙입니까? 왜 안 붙여요?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죠? 영토 분쟁이 없잖아요, 그거는. 저거는 영토 분쟁이 있으니까 저기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건 무슨 얘기냐? 엄청난 돈을 들여서 저기다 광고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세상 사람들, 미국 사람들, 독도는 일본하고 사이에 우리가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몰랐어요, 여태까지? 이걸 좀 알아주세요. 라고 광고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 겁니까? 일본한테 도움이 되죠. 독도를 분쟁화하려는 일본한테 도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성금을 모아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엄청난 돈을 썼는데 그게 누구한테 이익이 돌아가냐? 일본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무슨 교훈을 얻어야 되느냐 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애국이 반드시 진짜 애국으로 연결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애국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행동을 할 때는 정말 조심을 해야 된다.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보고 나 혼자만의 확신이 아니라 객관적인 평가가 그게 맞는 행동이다 라고 판단이 섰을 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대한민국 지도죠. 대한민국의 지정학적인 위치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대한민국은 동북아에 위치하고 있고 바로 옆에 중국, 일본, 러시아 엄청나게 큰 슈퍼파워들이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면적은 사실 작죠. 면적만으로 보면 작은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는 28위, 경제 규모는 10위에 해당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인구와 경제 규모로 보면 우리나라가 결코 작은 나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호주와 뉴질랜드입니다. 호주, 뉴질랜드 옆에 우리나라가 위치했다고 상상을 해봤습니다. 뉴질랜드라는 나라가 있는데 제가 거기 대사도 했습니다. 면적은 한반도의 1.2배입니다. 한반도의 1.2배인데 뉴질랜드 인구는 5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호주는요, 면적은 엄청나게 크죠. 한반도의 35배입니다. 근데 인구가 얼마입니까? 우리나라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경제 규모도 우리보다 좀 작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남태평양의 호주, 뉴질랜드 근처에 위치해 있다면 어떤 나라가 됐습니까? 그 지역의 패권 국가가 됐을지는 모르지만 그 지역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대국 행세를 하고 있겠죠. 심지어는 뉴질랜드 인구 500만 밖에 안 되는 뉴질랜드도 그 주변 나라들이 인구가 10만 어떤 나라는 니우에 같은 나라는 인구가 1200명인가 밖에 안 되는 나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뉴질랜드가 원조도 막 주고 이렇게 큰 나라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가 여기에 위치하지 않고 동북아에 위치해 있는 것이 이게 불행한 거냐? 아니면은 행운이냐? 사실은 객관적으로 판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누구한테 달려 있느냐? 우리한테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지정학적인 위치에 좋은 점을 잘 활용하고 단점을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가면 동북아에 있는 게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장점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단점을 극대화시켜 나간다면 그건 동북아에 위치되어 있는 게 잘못된 거죠. 외교란 무엇이냐?
여기 여러분들 다 대학생들이죠. 결혼하신 분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결혼하신 분 있어요? 한 사람도 없네. 하기는 요새는 뭐 남자고 여자고 35살 정도 돼야지 뭐 결혼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아직은 멀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집에서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수시로 말다툼하고 싸우시는 거를 자주 보실 겁니다. 그 제가 외교관으로서 40년 가까이 봉직한 사람인데요. 우리가 하는 외교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교섭을 외교라고 사실 합니다. 그러나 나라와 나라 사이에만 외교가 필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인간 도처의 외교와 정치가 필요합니다. 엄마 아버지 부부지간에 왜 맨날 싸우느냐 하면은 서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기 때문에 싸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기 때문에 싸웁니다. 여러분들도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귈 때요, 둘이 우리 사이에는 비밀이 없어야 돼, 우리 서로 솔직해져야 돼 라는 얘기 많이 하죠. 그렇게 하고 진짜 솔직해지는 순간,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순간 둘 관계는 깨지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 하라 소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말할 때, 말하고 행동할 때 내가 이 말과 행동을 하는 목적이 뭐냐에 대한 인식을 사실은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내가 있는 그대로 나를 보여주고 내 생각하는 대로 얘기를 해도 그걸 받아주는 남자친구, 그걸 받아주는 여자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요. 그건 나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잘 만들어 나가려면은 친한 사이일수록 서로 정치적 고려, 외교적 고려 이런 거를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지금 자녀고 부모님 댁에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여러분들은 부모님한테 대충 하고 막 하고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눈치를 보는 그런 시점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엄마나 아빠를 대할 때 조금만 정치적 외교적 감각을 가미해서 대한다면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얻을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자, 외교라는 것은 국가 간의 교섭을 외교라고 합니다. 그럼 외교의 목표는 뭐냐? 외교의 목표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외교의 궁극적 목표는 국가의 존립과 번영입니다. 국가의 존립은 뭐냐면 안보입니다. 번영이라는 건 뭐냐면 잘 사는 겁니다. 나라와 국민이 잘 사는 것, 거기에 기여를 하는 것, 그것이 외교의 목표입니다. 근데 실제로 외교 현장에서 외교관들이 다른 나라 외교관을 만나서 교섭을 하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의 단기적인 목표는 뭐냐면은 상대방의 신뢰를 얻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즉 다른 나라 외교관을 만나서 서로 사귀어서 그 사람이 내 친구가 되고 나를 믿게 만들어서 두 나라 사이에 어떤 현안 문제가 있을 때 이 친구가 좀 더 우리 입장에 가깝게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것, 그게 현장에서의 외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외교적 환경입니다. 구한말과 우리 외교적 환경이 어렵다고 얘기할 때 구한말과 비교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그것은 구한말과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우리 나라가 그 사이에 이사를 어디 간 게 아니니까 구한말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동북아의 강대국 사이에 낑겨 있는 그 상황은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구한말은 그때 상황이 어땠었느냐? 자, 구한말은 제국주의 시대죠.
그 당시는 러시아가 막 팽창을 하고 있었고 신흥 세력으로서 다른 나라들이 러시아의 팽창을 막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쪽에서는 일본이 부상을 하고 있었고 중국은 쇠퇴를 해서 서구 열강들이 들어와서 중국을 서로 분할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조선은 세계 정세도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나라의 국력이 워낙 약해서 실제로 그 당시에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는 선각자가 있었을지라도 사실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럼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어떠냐? 중국이 엄청나게 부상을 하고 있죠. 지금은 중국이 19세기 말에 러시아와 비슷한 팽창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는 영국이 쇠퇴하는 세력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지금 미국이 최전성기는 지났지만 아직도 미국은 상당히 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한말에는 없던 남북한 분단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웃하고 있는 일본과 러시아, 특히 일본의 사정이 구한말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구한말에는 일본이 대륙에 진출을 하고자 호시탐탐 조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지만 지금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해보려는 생각을 하기는 좀 어렵죠. 일본 자체의 안보라든가 일본 자체의 번영을 구가하기도 일본도 상당히 힘든 그러한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아까 첫 번째 장에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듯이 대한민국의 위상이 구한말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지금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국력을 가진 나라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국제 정세를 잘 보고 판단을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한테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외교 전략은 어떻게 돼야 될 것이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최대한 우호국을 많이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로 보면 친구를 많이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적대국이나 비우호국은 될 수 있으면 안 만드는 것. 이겁니다. 굉장히 쉽죠. 굉장히 쉽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 머릿속에서 여러 나라들을 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나라가 우리의 진정한 친구냐? 진정한 친구냐? 이렇게 봤을 때 진정한 친구가 어느 나라야 도대체가? 여러분들은 요새 그거 얘기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굉장히 쉬웠어요. 그때는 자유진영, 공산진영으로 나뉘어가지고 치열하게 싸우던 냉전 시대입니다. 그때는 자유진영의 친구가 있습니다. 자유진영의 친구가 뭐냐? 미국, 일본, 자유중국, 지금은 대만이라고 하고는 자유중국, 영국, 프랑스, 이게 다 우리 친구였습니다. 확실한 우리 편이었죠. 그리고 공산진영에 있는 중공, 소련 뭐 이런 나라들이 다 공산진영, 우리의 적이었죠. 아주 굉장히 구분하기가 쉬웠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진영으로 쫙 갈라진, 요즘에 이제 신냉전이라는 얘기가 새로 나오고 있지만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누가 우리의 진정한 친구인지 이게 좀 아리까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한미동맹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엄청나게 싫어하는 사람들도 우리 국내에 있죠. 사실은 그 한미동맹이 우리가 미제국주의의
영향력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상징이다 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구한말과 지금과 우리가 다른 측면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른 측면 중에 거의 넘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국력이 성장한 것,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한미동맹입니다. 구한말에는 우리가 동맹이 없었어요. 역사책을 읽어보면은 고종이나 그 몇몇 신하들이 1882년에 맺은 한미 수호 통상 조약, 거기에 보면은 상대방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뭐 살펴본다 뭐 이런 조항이 있답니다. 그것 때문에 미국이 우리가 어려워지면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미국이 카스라 타프트 조약이라는 걸 맺어가지고 일본한테 이미 프리핸드를 줬다. 뭐 이제 이거를 알게 돼서 배신감을 느꼈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한미 동맹 조약이라는 것은 어느 한 나라가 침략을 당하면은 당연히 와서 도와주게 돼 있는 동맹 조약입니다. 그리고 이 동맹이라는 것이 미국과의 동맹이에요.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 넘버원 슈퍼파워입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한테 조카가 한 장 들어있는 그런 겁니다. 외교적 자산으로서 우리가 포카할 때 조카가 하나 들어와 있으면 그거를 아무 데서나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한테는 한미동맹이라는 게 엄청난 포카판에서의 조카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실용 외교. 실용 외교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국익을 추구하는 외교입니다. 국익을 추구하는 외교인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은 이것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은 모든 외교가 당연히 실용 외교라야 됩니다. 국익을 우선하는 외교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국익을 우선하는 척하면서 다른 짓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가장 많이 하는 게 국내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국익을 희생시키면서 외교를 하는 거죠.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실용 외교라고 그러면은 돈 되는 외교, 쩐이 되는 외교가 실용 외교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 대통령이 어디 나가기만 하면 세일즈 외교 했다고 자꾸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는 그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토 정상회의를 가는데 거기 가서 무슨 세일즈 외교한다고 이것을 자꾸 대통령실에서 브리핑 하는데 그거는 조금 본말이 전도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용이라는 게 반드시 돈만 관련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친구가 둘이 친구인데 쟤는 나만 만나면은 호시탐탐 돈 되는 뭐가 나 만나서 뭐 하려면은 돈 되는 것만 추구한다 이거야. 그리고 나 만나서 경제적으로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거 아니면은 나하고 같이 잘 놀려고도 안 해. 그러면 그 친구가 진짜 친구로 생각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리고 상대방은 나를 만나서 그냥 이거 정말 이 선의의 우의를 바탕으로 상대방은 나한테 그런 것만 해야 되고 나는 이 사람 만나서 쩐을 끌어내야 되고 이게 말이 됩니까? 나라와 나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진정한 실용 외교라는 것은 정치, 문화, 경제 모든 거를 복합적으로 해서 그 나라를 그 나라 지도자를 진정한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것. 그렇게 해서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장기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것. 이게 진정한 실용 외교인 것입니다.
대통령이 당장 가가지고 어느 나라 대통령 만나가지고서 아 이번에 뭐 너희 나라 원전 뭐 한다고 그러는데 그 우리 좀 그 좀 하나 좀 해줘 뭐 이거 했다고 그래서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실용 외교라는 것을 얘기할 때 돈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복합적으로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는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요거 하나만 좀 머리 염두에 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이 어디 다른 나라를 방문한다든가 다른 나라와의 관계가 있을 때 그것을 그런 관점에서 좀 들여다 보시면은 뭔가 좀 새로운 것이 보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련된 외교를 해야 됩니다. 누가 봐도 좀 얄팍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이번에 어느 나라 뭐 중남미 3개국을 순방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타이틀에는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대통령 드디어 중남미 세일즈 외교 장도에 오른다. 뭐 이렇게 써놔요. 그럼 우리 대통령을 받는 중남미 3개국에서는 그걸 보고서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아, 이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와서 물건이나 팔아먹으려고 오냐? 그래서 설사 실제로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지인은 이번에 가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 우리 뭐 원전도 좀 팔아먹고 뭘 좀 팔아먹는 게 실제로 우리의 목적 중에 하나 중요한 목적에 있을지라도 그거는 감춰야죠 뒤로. 그리고 내세우는 건 뭐냐? 이번에 중남미 3개국과의 우위를 증진하고 그 나라하고의 이 국민 간의 유대 관계를 확대하고 문화적 유대를 깊게 하고 뭐 이러기 위해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듣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죠. 그래야지 그 결과로 기분 좋아진 결과로 그러면 원전도 한국 거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되지 않아?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 게 세련된 외교입니다.